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든 수입품의 20% 단일 세율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가 있음은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을 앞두고도 나스닥이 상승 랠리를 보이자 대표적 기술주인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버블 우려로 지난 5일간 8.73%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미증시 상승 랠리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풀이됩니다. 고급 전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루시드가 테슬라 대체제로 떠오르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한 그래비티 SUV가 시장에 좋은 반응을 보이자 테슬라 보이콧 최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루시드 CEO는 연말까지 그래비티 SUV 등 브랜드 차량의 20만 대 판매 등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복을 위한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무역의 과잉 생산, 무역 불균형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라면서 광범위한 관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에는 언제나 응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1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관세 영향으로 2022년 1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49로 나오게 되면서 위축 국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한국 반도체 시장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행 지표로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벽 5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반유대주의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로 9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허용 법안에 대해서 재발의가 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차례대로 6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도와줘 트럼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CEO인 저커버그가 EU의 규제 저지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에 정치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건가요? 유럽이 지금 제재를 좀 많이 가하고 있는데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이제 계속 트럼프가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유보했던 것들을 이제 유럽이 다시 한 번 더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계속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유독 많이 하고 있었는데 메타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메타가 매출이 유럽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맞춤형 광고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메타는 특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이 유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5% 정도가 이제 유럽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가 무너지면 핵심 플랫폼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어떤 유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 요구하는 요 개인화되지 않은 광고를 요걸 할 수가 없으면 수익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 결정하기 전에 정치적인 시간 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저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EU 집행위는 메타가 애플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보복 관세 위협에 대해서 일부 EU 관계자들은 발표에 연기를 좀 신중을 기하자라는 이런 신중론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메타는 EU가 법적 기준을 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EU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와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EU는 세계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기술 규제와 어떤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뭐가 있냐면 GDPR이라고 이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는 어떤 애플의 그 전까지 이제 8핀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10핀으로 통일이 됐던 적이 있고요. DMA라고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DSA라고 디지털 서비스법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메탈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사업 모델을 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관한 어떤 수집이나 타겟 광고들을 제한하고 있고요. 자사 플랫폼이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메타의 매출 기반이나 광고 데이터에 이제 직격탄을 맞게 하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크버그가 이제 어떤 트럼프 정부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합의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크버그는 사실 EU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한 것은 다음 우리가 같은 그 현실적인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자국 기업인 메타의 글로벌 수입에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메타를 자신의 어떤 국익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이제 싸움을 자신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EU는 사실 국가인데 사기업을 상대하는 게 체급이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업의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서 정치적 플레이어로 자신들이 나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빅테크와 묘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빅테크들은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후원금을 하면서 묘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경제의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과 정부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디지털의 패권이나 경쟁 이런 것들을 미국과 EU가 누가 가지느냐가 지금의 아주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도움, 헬프미 요청을 하면서 어쨌든 수익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랑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게 되면서 EU에 대한 규제를 좀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풀이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과 EU 사이에 있는 디지털 주권이나 무역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나타내게 될까요? 이제 이게 디지털 주권이라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 이슈에서 이제 지정학적 이슈로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저커버그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이거 요청했다는 건 EU 규제가 단순히 미국 기업에서 주권 침해로 이제 간주하는 걸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업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이제 문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디지털 영토 분쟁은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된 거라서 이제 디지털 주가가 이제 경제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어떤 제가 볼 때 저크버그가 약간 영리한 그렇게 생각에 약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떤 주권 강화의 시도가 미국의 대응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선례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크버그의 요청은 이후의 디지털 정책에서 이게 독립성의 규제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움직임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대응이 어떤 명분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후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EU 규제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그런 어떤 명분을 주는 그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 어떤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어쨌든 저크버그에서는 이렇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규제는 협력이 아닌 충돌의 구조가 되는 어떤 전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규제의 어쨌든 이념의 분열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네, EU와 또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간의 다툼이 국가 간의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하버드 90억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하버드 90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재검토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재검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하버드 캠퍼스 내에 반유대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념이 이제 그 어떤 대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유대주의도 있고 유대주의도 있고 다양한 이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이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캠퍼스 내에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원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유대주 혐오주의 대응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대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이제 교육부 그리고 연방 총무부에서 이제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검토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방 계약금 약 2.6억 달러를 안 주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 보조금 87억 달러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억 달러를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 않은 걸 보면 컬럼비아 대학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4억 달러가 있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어떻든 트랜스젠더 정책 문제를 삼아서 1.75억 달러를 안 주었습니까? 이렇게 계속 안 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네, 90억 달러 연방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소홀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은 물론이고요. 향후 미국에 있는 교육 제도들, 대학은 좀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약간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엘리트 질서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가지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방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다양한 질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 권력 재편이나 엘리트 질서에 대한 그리고 이제 대학 역할에 대한 전면 재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질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화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 엘리트에 대한 어떤 상징 더 나아가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불신?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규모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약간 530억 달러에 대한 기부금이 좀 원래 있습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수억 달러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왜 중산층 세금이 이미 부자인 대학에 흘러가는가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계속 불균형 공격에 대해서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대학의 정치적 중립의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스라엘 진보주의에 연계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학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 간섭이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가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재분배를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정성과 자율성 그리고 이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는 하버드를 흔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의 교육 권력을 이제 재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화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구조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좀 확보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금으로 이제 대학이 좀 변화가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은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공립대학들은 약간 좀 더 공립대학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로 엘리트 교육은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역 대학은 지역 대학으로 됐는데 교육의 차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용주의적 교육이 또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고등교육 계약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약간 서열주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교육이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정말 교육이 좋았는데 이 교육이 변화가 너무 많이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 교육이 또 변하면 고등교육도 변하거든요. 이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는 그록 상표권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추진하고 있는 그록의 상표 등록이 이번에 미국 특허청에서 보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록이 이 혼동의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하이니리크 소설에서 이제 이게 그록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미 그록을 보니까 이미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그로크라고 이제 K잖아요. Q로 이제 그록이라고 해서 Q로 AI 칩 설계 전문하는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GROQ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하는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록 스트림이라고 또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스타트업의 IT 운영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즐리라고 그록과 이름과 사용자 권리를 주장하는 또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 그 등록 업체가 이걸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 등록 업체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특허청이 xAI 그록에 대한 상표 등록을 보류한 것으로 예전에 이제 애플이 이런 게 비슷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소비자의 브랜드를 혼동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해서 등록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당황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황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AI 기술이 이제 브랜드 경쟁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거의 AI 경쟁이 이제 어쨌든 모델이 이제 API나 학습 교육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름, 이미지, 사용 인지도에 대한 게 이제 된 것 같고요. 상표권이나 선점이 이렇게 중요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 기술 생태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AI의 어떤 그 법적 소유권이 본격화되는 신호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X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의 음성 서비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의 공공 언어나 이런 것들을 독점 자산으로 재편되는 구조의 변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걸 안 한 게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I 전국의 이제 첫 번째로 법적인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제가 볼 때 먼저 이걸 선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I 시장에서 이제 먼저 할 때 이런 걸 할 때 이제 기술 자본 브랜드 법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표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그룹과 관련해서는 발음이 비슷한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과 관련한 상표 등록에 보류됐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랑 법률이 지금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룹같이 비슷한 사례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앞으로 대비책을 좀 살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유사 브랜드 법률적 문제가 좀 많은데 이게 그 로고를 상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퍼플렉서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기존 기업들이 이제 퍼플렉서티 솔브드 솔루션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당한 적이 있고요. 유사 상표로 이제 혼동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한 경우가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도 배 모양의 로고를 사용해서 이제 프레퍼라고 해서 요 배 모양을 상표로 소송당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도메인 이름 분쟁도 있으면서 기업이 유사한 경우에 도메인을 권한을 해서 상표가 오픈 AI 같은 경우도 오픈 AI라고 하는 유사한 상표로부터 분쟁을 당한 경우가 있으면서 요 상표를 이미 당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분쟁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자문들을 다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미리 다들 하기 전에 이미 이름을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대비책으로는 제가 볼 때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나 슬로건 등을 결정하기 전에는 CEO가 미리 이런 것들을 기존의 상표와 유사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름을 이제 상표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철저하게 유사 상표가 미리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 전문 어떤 변호사나 컨설턴트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상표 등록을 미리 할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의 어떤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미리 이제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할 것 같고. 명확하게 사용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브랜드를 요소와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을 좀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상표권에 대한 어떤 준수를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전에 상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사 상표가 있는지 미리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상표랑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머스크 CIA 장악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CIA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감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가 기관을 어쨌든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부 이제 도지부 수장으로서 CIA를 방문한 겁니까? 뭐 이제 CIA의 어떤 수장으로 간 게 아니라 효율화를 하겠다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간 것 같아요. 조직 개편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자리입니다.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가 이제 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안보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IA 같은 핵심 기관을 방문했다는 건 상징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핵심 기관의 감축과 조직 개편은 이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어떤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면서 민간 기관이 공공기관의 어떤 개혁을 참여한다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같은 기업가가 정부 개혁에 어떤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공공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는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 의미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예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접근도 못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어떤 기업 경영을 접목시킨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효율성과 원칙을 공공기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려는 시도고 트럼프의 어떤 허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도라는 해석이 좀 될 것 같고요. 인원 감축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인원 감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법적과 이제 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IA 인력 감축에 대한 것들은 또 법원이 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법적과 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CIA를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이벤트로 해석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머스크가 정부 기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안에서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구조나 아니면 안보 전략,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행정 방식까지 어떤 좀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국가안보의 민간인 CEO로서 수장으로서 공식 개입했다는 건 약간 일회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일회성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CIA의 어떤 조직을 재설계하는 실행 주체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가 테크노가 진짜 권력 기관에 어쨌든 됐다는 건 신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3건이 아니라 4건이 됐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노의 어쨌든 권력이 의회 권력보다 이제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 정보 권력이 하나의 축이 됐다는 의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 CEO가 준 통치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은 어쨌든 실제 제4의 어떤 장관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권력이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된 것 같고요. 미국 권력에서 어떤 또 다른 수평 분산에서 어떤 수직 통합 구조에서 또 다른 권력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의 또 다른 권력이 된 것 같고 독자적 통치 시스템으로 이제 한 축을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된 것 같고 정보기관과 빅테크의 융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서 또 다른 일론 머스크가 한 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당이 좀 약화되고 어쨌든 민간 리더십에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와 민간의 어떤 경계가 디지털 주권이 한 플랫폼이 되면서 이게 약간의 경계가 약간 해체가 되면서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글로벌 어쨌든 통신망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권력은 이렇게 재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중심에서 약간 기술 CEO와 네트워크 권력의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 분립에서 어쨌든 기술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어떤 장악을 해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이게 통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토 중심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앞으로 미국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기술이 될 수 있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가문 채굴 산업 진출 보겠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비트코인 그 채굴하는 업계에 진출을 한다라고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전 도대체 어디까지 이 암호화폐와 트럼프가 진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암호화폐 관련된 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채굴업까지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하는 건데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스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이 캐나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허트 AC라는 과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채굴 회사인데 합작 지분을 80%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 장비를 6만 1,000대나 이제 이관을 했고요. 대단한 겁니다. 채굴 장비가. 채굴 장비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계가 이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큰 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어서 사업은 추후에 이제 IPO가 할 예정이고 전략자 투자자로 참여할 건데 에릭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드 에셋 기반의 가족이고 부동산은 다음이다.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게 이해 충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대놓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 가족이 채굴 산업에 직접 진출하고 정책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막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 리스크가 공공 정책에 이렇게 사적 자산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력 자산을 막 비춘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채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채굴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정치적 영향력과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결합했다는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이해 충돌과 내부자 거래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연합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가족이 시장에 직접 진출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어쨌든 디지털 자산 정책이 내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첫 사례고요. 비트코인 시장과 정책 발언 간의 시세 연동성이 가능성합니다. 그래서 채굴 기업이 어떤 준 기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첫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 네. 다만 이제 채굴과 관련해서는 뭐 환경이나 소음 논란도 반드시 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단체들과의 갈등도 유념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채굴업 진출만 놓고 본다 하면은 사실 정책이나 권력과 자산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가상화폐 시대에 있어서 정치 질서나 통화 주권은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제가 볼 때 예상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이 암호화폐에 직접 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공공정책 결정과 가족 기업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비트코인 제도권을 진입한 가속화된 촉매인데 문제는 생각만큼 이렇게 가격이 안 뛴다는 겁니다. 생각만큼 가격이 안 뛴다는 거고 오히려 이 트럼프 가족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었어요. 생각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게 아이러니한다는 거고 글로벌 정치 경제 구도에서 이제 채굴 패권 경쟁이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채굴은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고 제일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에너지 인프라나 정치 리스크 지정학적인 결합된 산업입니다. 트럼프 진입은 사실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비트코인과 채굴 보관 사업까지 독립주체로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채굴을 계속해 왔는데 미국도 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신뢰도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랑 내가 얘기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내가 직접 우리 가문이 챙기겠다라는 어떤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 중산층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사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만 가족 사업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테슬라 방화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로마 테슬라 매장 화재로 차량이 무려 17대가 전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제 2024년 3월 30일 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7대가 전소가 됐고 이탈리아 경찰은 이제 어떤 고의적인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 사실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이제 테슬라 방화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전소가 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탈리아는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 정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정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쪽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 정서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정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많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고 물리적 공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많아서 이런 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많고 기업 이미지나 소비자 신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많은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글로벌 반발이 물리적 공격으로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아주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머스크에 대한 플랫폼 검열 폐지라든가 우익 친화 정책이라든가 우주 군사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AI 확산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지켜보는 게 많고요. 이제 비판을 넘어서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사례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번 화재는 이제 뭐 독일과 미국과 이제 발생한 반 테슬라 방화라는 점에서 이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억만장자의 어떤 권력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상징적으로 이제 방출된 것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반 테슬라 정세가 이제 실제 사업 리스크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머스크 입고로 민간 안보 정치 인프라 상징에 대한 어떤 공격 대상화라는 점도 약간 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반기업 범죄가 아니라 머스크 입고로 체제 권력,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정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불평등과 기술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으로 타깃이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민심의 흐름이 자본 기술에 대한 권력이 어떻게 분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정치적 표적이 되는 시대의 서막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차량이 17대가 모두 전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머스크 CEO도 SNS를 통해서 테러리즘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권력자 혹은 오너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공공 불신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혹은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분노는 어떻게 표출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물리적 반감에서 디지털 저항으로 이제 브랜드 해킹 흐름이 약간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불을 지르지 않는다. 이제 알고리즘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디지털로도 나오고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운동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운동의 저항 방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념화가 이제 정체성의 변질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고로 반환경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운동이랑 브랜드 운동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디지털남이나 저소득층의 이제 폭발이 이제 어떤 물리적 시위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운동의 집단의 분노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집단적 확산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 운동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노들은 결국에 디지털 물리적 저항이라든가 소비자 보이콧이라든가 정치적 응징이라든가 그리고 해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위 그리고 브랜드 전쟁,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권력에 대한 다양한 민중 운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될 것 같고 향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가 이제 유럽 안에서 유럽까지 와서 극우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이 전소됐다라는 부분 이슈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체크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4월 3일 비공개 회의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률 및 집행 사안을 다룰 예정으로 리플랩스와 XRP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크립토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지만 SEC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고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양측은 벌금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합의하며 사실상 종결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남은 법적 절차의 종결, XRP의 명확한 규제 지위, XRP 기반 ETF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ETF 승인 신호가 나올 경우 XRP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XRP는 최근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XRP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규제 명확성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신 더블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2025년 1분기 동안 8,88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총 매입가는 약 7억 3,500만 달러인데요. 이번 거래로 테더의 총 보유량은 92,646 비트코인이 됐고, 이는 현재 시가 기준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4월 1일 테더의 비트코인 전용 지갑으로 이체됐습니다. 테더는 분기마다 비트코인을 축적한 뒤 분기 말에 이를 보관용 지갑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더는 단일 지갑 기준 6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테더는 2022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2023년 5월부터는 분기 순이익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 전략을 꾸준히 이어오며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삼고 있는데요. 테더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약 38억 6천만 달러의 평가 차익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약 12% 하락하며 2018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투자 심리 변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약 8만 3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더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입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정부의 도지코인 결제 수단 채택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를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아메리카 PAC 타운홀 행사에서 머스크는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와 도지코인이 이름만 비슷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부서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로 부르려고 했으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흥미로운 이름으로 바꿨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도지코인이 정부 사업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도지코인이 미국 정부와 관련될 가능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을 도지파더라고 칭하는 등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으며 올해 초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에 도지코인의 로고가 잠깐 등장하면서 이러한 소문이 더욱 확산된 바 있습니다. 실망감으로 인해 도지코인의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발언 이후 도지코인은 약 2% 하락하며 0.167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상호 관세 발표를 드디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부를 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이 시각이면 지금 이제 어떤 관세 조치가 나올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조금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검은 월요일의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를 다 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약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시장이 과연 이게 찐 반등일까 아니면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를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찐 반등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를 대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메말라 있어요. 뭐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열린 다음부터 정규장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정규장과 넥스트레이드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또 살펴보더라도 10조가 넘지 않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관세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바로 스케줄이 나왔죠. 4월 4일 11시에 헌재 판결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2,500포인트 밑에서는 계속해서 확인했다시피 좀 편안하게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된다. 우리 시장은 역시나 2,500 하단 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2,500포인트를 깬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부터 폭락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요.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오후 4시죠. 오후 4시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나고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기 전 새벽 5시에 상호관세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가 좀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시장을 또 들어오시는 게 좋고 금요일 날에는 결국에는 헌재 판결이 또 남아있죠.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목요일 날 하루 불확실성이 또 제거가 되고 금요일 날 또 헌재 판결에 의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는 건 결국엔 시장에 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은 뭐 어저께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저께도 시장이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싶은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갔을 뿐이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어저께도 외국인이 현물, 선물,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결국엔 거래 대금이 많이 없이 시장만 올라가 있을 뿐 아마도 오늘은 어저께 올라간 거를 좀 되돌리면은 오늘은 그냥 뭐랄까요? 평이한 수준의 좀 지루한 관망세의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 그래도 그 헌재 판결 심판 선고일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측면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던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그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47%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말하는 와중에 상승으로 다시 또 전환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또한 0.12% 상승하면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그래도 상승부를 켜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멘토님 그래도 내일 상호 관세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장 마감하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장은 이미 그 관세 발표가 나온 후에 우리 시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오늘 장은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장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은 시장이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방금 얘기 잘해주셨는데 미국 시장이 개장이 끝나고 폐장이 되고 나서 상호관세 발표한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뭐 러트닉 장관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쓴다. 우린 갈 길 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본인들도 미국 증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민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산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자산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80%를 갖고 있다면 미국은요, 약간 주식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자산이 80%, 90%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주식, 즉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아마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시간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내일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좀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내일과 내일 모레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2,500포인트 밑에서는 PBR이 0.8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질 만큼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느 정도로 좀 내려갈 것인가. 어저께도 헌재 판결이 이제 11시 정도에 이제 스케줄이 딱 나오자마자 환율이 갑자기 후루룩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정치적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분명히 시장은 다시 위쪽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은 1,471원 지나가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흔들리는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주가 회복이 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 회복이 되고 주가가 점프가 된다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진정한 이 실력이 네.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뭐 추천주라든지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네. 삼성전자 필두로 시작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아니면 뭐 7일이나 8일에 잠정 실적이 예정이 돼 있죠. 결국에는 이 실적과 공매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A라는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미 공매도 세력들이 다 공매도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맞으면 주가는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요. 근데 이미 공매도 세력들은 삼성전자가 내려갈 줄 알고 밑에다가 매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빌린 주식을 비싼 가격에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숏 커버링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만한 기업들을 미리미리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정말로 회사 내부 관계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관계니까 우리는 그 영역까지는 도전하지 말고요. 현재 보시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예상치 상회한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종목과 업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살펴본다면 역시나 일단은 조선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 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올라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공매도를 무조건 맞는다, 이런 공식은 요즘에 맞진 않고요. 주가가 올라가 있지만 펀더멘탈과 실적이 괜찮으면 공매도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은 조선 쪽에 대해서 약간 LNG선이라든지 친환경선이 많이 포진돼 있는 HD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실적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방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유럽 쪽에 자기 방어, 자가 방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그다음에 중유럽까지도 빨리 무기를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현대로템의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LIG 넥스원의 고고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에서 대해서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정도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 그러냐면 일단은 1분기 실적이라는 건 결국엔 지금 중국의 이구안신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메모리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금 이슈들이 언제 터졌냐면 1분기 거의 막바지에 터졌어요. 그렇다라는 건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나온 후에 나온 호재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약간은 숨 쉬어가는 장세.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예상한 대로 그냥 낮게 나왔구나.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돼주면서 결국에는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는요.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늘 말씀드리죠.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판은 깔려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부터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아무래도 숏커버링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 전략 세울 때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펀더멘탈 쪽이라든지 수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공매도 쪽으로는 조금은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이거에 대한 공매도까지 영향이 되니까 이 점도 투자 전략에 판단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동안 짓눌려왔던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반등을 연출해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에서 2%대의 좋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지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7% 상승해서 2,525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57% 소폭 상승하면서 6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좀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0.34% 소폭 상승하면서 59,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6만 전자를 터치하기에는 조금은 남는 모습입니다. 또 SK하이닉스도 0.96% 상승하면서 20만 닉스는 달성하지 못한 채 19만 8,9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3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고사양 반도체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보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월 8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정을 앞두고 좀 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또 현재 전 세계 주요 파운드리 기업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만약에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국내 삼성전자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46% 상승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이 대차 잔고의 비중이 높았던 탓인지 계속해서 물량이 정리되는 모습 많이 보여왔습니다. 어제도 유일하게 시총 10위권 종목 내에서 하락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기아만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4종목은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05%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0.46%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제 장 안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 넘는 흐름 셀트리온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이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앞선 현대차의 흐름과 이어서 0.32% 역시나 자동차주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과 네이버도 소폭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 오늘 하락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상승불 켜주다가 오늘 지금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5% 하락해서 3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좀 쉬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달 말에는요. 미국 암 연구학회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아직까지 이 제약바이오주들에게는 관세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이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2분기에 제약바이오주들에게는 좀 훈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실 어제장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세 큰 폭을 그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해 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2%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그룹들도 살펴보시면 우선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 네, 상승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휴젤과 클래시스, K뷰티 쪽으로는 계속해서 그동안 선방한 모습 보여져 왔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흐름세 보이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반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국내 유입이 된다면 이 역시나 겹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1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1.14% 상승했고 코오롱 티슈지는 1.6%대 하락하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04%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쪽으로만 기관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반도체 투톱에서는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오늘 하이닉스만이 2%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님 지금 우리 시장은 소폭 막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의 상승폭을 조금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그런 걸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지금의 반등은 일단 오후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시장 난이도가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는 시장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승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다면 해외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갔고 결국엔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지수가 어저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건 그냥 탄핵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는 게 맞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의 지금 현선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현재 시간부로 1,00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선물은 2,400계약 정도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오늘은 약간은 후반 오후장까지도 좀 시장이 약하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더라도 일단 코스피가 어저께 완벽하게 갭을 메꿔주지를 못했거든요. 갭이 떨어진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갭을 메꾸지 못하고 어저께 엉성하게 올라가 줌으로써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2,500포인트 또 밑으로 좀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결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밑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2,500포인트 밑에서 빠져준다면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계속되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저께 움직임이 훨씬 좋았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갭을 완벽하게 메꿔놓고 나서 오늘은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보다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한 이유는 역시나 하나입니다. 2차 전지 위주의 코스닥, 그다음에 바이오주들 위주의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가느냐 본다면 일단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인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어저께 그 장 마감하고 한 6시 정도의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유인 로보틱스의 그 SK 배터리 쪽, 그러니까 SK 온 쪽에 지분이 있는데, 그게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유인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 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상한가를 갔듯이 이번에는 유인 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체에 SK가 또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대기업 산하에 하나 또 로봇 테마주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어저께 시간외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로봇주들의 딱히 이렇다 할 재료, 그러니까 이렇다 할 퍼포먼스가 있지 않지만 유인 로보틱스의 강세가 전체적인 로봇주들을 좀 끌어내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로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선두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 뉴스를 찾아보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엔 강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선택하기 편한 주식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모레퍼시픽의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결국엔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주가 위치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코스알엑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수출 금액을 훨씬 더 늘려나가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의 발전 단계,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발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방금 우리가 9시 개장하기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38%, 코스닥도 0.5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부를 켜준 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0.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주들에서도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화에서 떳떳한 승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펀더멘털 쪽으로도 좀 단단한 기업이니만큼 계속해서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좀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라는 그룹 자체가 네. 시장의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타이밍. 인기가 있는 가수가 있듯이, 아니면 인기가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타이밍상 굉장히 잘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조선 쪽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배고파하는 방산이라든지 하나가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3.6조 원 유상증자가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결국엔 3.6조 원의 유상증자가 승계 작업을 위한 그런 기초공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의 문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아마 저번 주 금요일 날 김승현 회장님이 공시를 띄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한화, 그러니까
모태그룹이죠. 주 하나의 절반 지분을 삼남 아들 3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결국엔 증여세까지 내가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처음에 바라봤을 때는 하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좀 또 이상한 짓을 하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하나의 김승현 회장님의 이런 액션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서도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너무 위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의 퍼포먼스라든지 앞으로의 수주 계획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짱짱하고 괜찮긴 합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유상증자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화가 다시 한번 뭐 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좀 실망과 생채기를 좀 냈다라는 기업 자체는 앞으로도 우리 돈을 좀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은 조심하면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 엔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GM이랑 그 공장을 또 인수하겠다. 3조 원에 인수하면서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장 출발할 때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줬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좀 같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LG 엔솔 관련해서 이 북미에 대한 물량을 좀 같이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늘 봐야 되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봐야 되냐? LFP 배터리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잘 만드는 배터리에 가장 선두로 나가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 공장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의 지분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공장을 따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G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GM이 현재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 때문에 GM이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 때문에 GM이 또 전기차 개발하다가 동력을 많이 잃었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를 하다 보니까 GM에서 만든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기차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의 합작 법인을 파기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GM이라는 회사 자체가 당연히 앞으로 전기차 사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GM과 합작 공장을 세워가지고 GM을 위한 배터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와가지고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에도 납품하고 포드에도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꼭 GM뿐만 특정 고객뿐만이 아닌 범용적인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선택이 당장은 좀 3조 원이 들어가는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좋으니까 좀 이쪽으로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 때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실적이 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이 관망세로 지켜볼 수 있고 조금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프랑스를 제치고 대미수지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콜마홀딩스도 3% 강세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화장품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주는 저는 좋아하는 테마예요. 네, 저는 괜찮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늘 비교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등생과 한 3, 4등 가는 친구를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이 다 좋을 때는 3, 4등 가는 친구를 잡아도 우등생을 따라가면서 어쨌든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면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볼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 무조건 대미 수출이 큰 화장품을 보는 것보다는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화장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정말
정말 빵빵하게 가져가면서 미국 수출이라든지 일본 수출 쪽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품을 만드는 화장품 업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를 할 것이냐 요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완성품 업체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DM, OEM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을 다 만들어주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땐 코스메스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좀 이 제품이 좋은데 제품력으로 좀 승부를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더 올라가는 종목을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지만 마녀공장 같은 약간 중소형주들도 같이 껴서 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대장주를 보시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선택지 중에서는 분명히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으로 아무래도 뭐 대미 수출도 좋지만 좀 내수 쪽으로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바로 이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직격타가 맞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은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끝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상으로는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에서 일단은 모두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제 이제 헌재 관련한 소식이 속보로 나오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72원 9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훑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 코스피 장 시작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한 1,900억대 매도, 코스닥도 한 1,000억 이상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도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순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조금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호 관세를 이제 앞두고서 조금 경계 심리가 많이 이제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까지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한 번 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기대 가치가 또 높아지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국 리스크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어떤 결과 발표가 나게 되면 이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든 탄핵이든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이게 3개월 넘게 계속해서 탄핵 선고일이 좀 딜레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무정부 상태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또 개별적으로 저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문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이제 되게 유화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제 4시쯤에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세부 이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범위라든지 강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 관세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 PMI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또 나온 상황이에요. 49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50 미만이면 이제 침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어차피 물가는 오를 거다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 폭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또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관세가 미치는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또 이제 정시 테마주와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품절주라고 하는 뭐 신라섬유라든지 뭐 시장이 특히나 안 좋을 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이제 좀 특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는 좀 그만한 이제 뭐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이제 화장품 쪽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은 개인이 양시장 모두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시장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상호관세 내용 발표가 될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오전 5시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와 관련해서 포트를 조정한다거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아니면 대응할 구간은 아닌 건지 어떤 전략을 좀 주실까요? 우선은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짓눌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좀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알 수 없는 또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관세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 하루 만에 이제 또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들이 진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 내부 전국 리스크 해소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내내는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정말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바닥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고점 대비 뭐 5%, 10% 내외의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일단 조금 비중을 잘라내셨다가 한번 이 이제 어떠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체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제 잘못 물리게 되면은 또 다음 대선까지 몇 년 동안 또 어떠한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인맥주, 인물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3일에는 관세 관련한 내용, 그리고 4월 4일에는 국내에 있는 헌재 선고까지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조언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서요. 자동차 부분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사실 오늘 관세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관세 나오기 전에 혹은 그 이후에 대응 방법을 찾아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격 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다시 내리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딱 관세라는 명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관세가 지나가고 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조금 우려는 안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관세가 붙는다라는 것은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망설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3월 달에 이제 4월부터 관세 적용이 되니까 소비자분들이 이제 지금 빠르게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미국의 현대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이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이제 제스처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미국에서의 어떤 소비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보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가성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잘 먹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럭셔리보다는 이제 인디 브랜드 쪽이 이제 성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워낙에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앞으로 침체냐 아니냐로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앞으로 좀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설립을 하고 가동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제 관세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인상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짓누를 수는 있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이제 악재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또 나왔던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는 주가에 선제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 자체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단기로서는 이제 못 갈 명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할 때 조금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좋아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코멘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LG 엔솔 그리고 미국의 GM 합작인 얼티엄 셀즈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정면으로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시도가 LG 엔솔 측에서는 좀 읽혀지고 있긴 합니다. 공매도 이후에
이후에 그래도 기대 살짝 했었는데 더 떨어지면서 실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전지 전략 점검해 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LG 엔솔이랑 좀 넓게 보면 LG 화학도 대표주로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 반등이 오면 그래도 뒤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 왔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40만 원대를 좀 강하게 40만 원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캐즘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관련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죠.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사실상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중국 시장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사실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LFP 쪽이 이제 주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FP 하면은 또 이 시장도 사실상 점유율상으로는 중국이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돌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조금 증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캐즘 마지막이다, 막바지다,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얘기는 작년 뭐 2분기부터 또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실망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전기차를 사실 밀어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임기 내내.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권 때도 안 좋았던 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더욱더 빠르게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팍 뭔가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게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 LPG 차량을 밀어내고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전반적인 이런 업황의 흐름들을 본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결국에 이제 배터리 공급도 많이 할 거고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생산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다 이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업황이 쉽게 좋아지지는 조금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LG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40만 원대를 기술적으로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조금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도 사실상 지속적인 어떤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지금 저항선에 걸리게 되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38만 원에서 40만 원을 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제 상단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은 좀 더 유효할 것 같아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에 반등은 지속적으로 조금 나와주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했다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단에서 파는 어떠한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삼을 수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깬다라고 한다면 일단 40만 원대 돌파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안에서는 박스권 매매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오늘 펩트론 눈에 띄네요. 4월 달에 이제 AACR 이벤트 앞두고 있죠. 관련된 종목으로서 담아가고 있는 건지 기대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또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현재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기관 쪽에서는 HD 현대미포 자리합니다. 어제도 이 종목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 선사 선박
입항할 때 이제 미국 쪽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엑손모빌은 LNG 벙커링을 2척 중국 쪽에 발주하려고 했던 걸 취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HD 현대미포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로 어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HD 현대미포 윗자리에 좀 안착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조용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파마 리서치도 오늘은 기관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먼저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카카오 같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 담아가고 있고 시티그룹이 가장 많이 담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JP모간이 가장 많이 담고 있지만 거래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단은 거래 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랜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네이버랑 카카오 사이에서도 지금 롱숏 펀드 전략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워낙에 공매도 과열 이제 종목이었다 보니까 어제 하루 이제 그쵸. 금지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전부터 좀 당해왔던 게 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이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관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제 기업이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탄핵 관련해서 그쵸. 네,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가 어제는 이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은 한 2.9%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꽉 찬 음봉으로 차트상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로봇입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 드린 것처럼 SK온의 미국에 있는 법인 이름이 SK 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여기랑 같이 이제 유일로보틱스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가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하이젠 R&M도 4%, 그리고 T유라텍도 6%, 휴림로봇도 5%대 강세 보이면서 같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됩니다. 다음 테마 열어보시죠. 다음 테마로는 화장품입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 발표됐죠. YOY는 좋았고요. MOM도 좋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부동의 1위 국가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라는 부분도 호재였고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부진했던 부분들을 서구권을 통해서 채워나가겠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게임입니다. 일단은 관세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은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또 게임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과 같이 연관을 좀 지어본다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 중국 쪽에 있어서는 판호 발급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먼저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화장품부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도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이제 산업에 비하면 굉장히 좀 후순위다라는 점에서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프랑스를 제치고서 지금 수출 1위를 달성을 했다.
있다라는 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K-뷰티에 대한 수요는 인기가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그동안은 이제 그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수출 비중이 좀 점진적으로 그냥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국 쪽에 의존한다라기보다는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3월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은 50.5포인트로 이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반대로 가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제 51.2포인트대로 전월 이제 50.8포인트에서 0.4포인트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좀 강하게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하면은 또 이제 중국을 내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이 중국발 수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자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한 어떤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여행객 수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구한신 정책을 계속해서 조금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소비를 많이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소비재 쪽,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증가할 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을 좀 압박을 굉장히 좀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이제 손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앞으로 문화적인 어떤 시너지에 대한 협력 가능성,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돼서 엔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한령 피해주였던 이제 이런 업종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선정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매출 비중의 20-30%가 해외 매출 비중의 20-30%가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이제 ODM 쪽에서는 코스맥스가 이제 대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뭐 우리나라 화장품도 제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그런 현지 브랜드와 또 협업을 하면서 중국의 현지 화장품 이제들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종목이 조금 너무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쪽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모레 쪽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YY 그리고 MOM으로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힘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사실 그것만큼 힘이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게임주도 점검을 해볼까 해요. 사실 대표님 게임주 굉장히 좋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저는 크래프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팀에서도 그래도 상단에 지금 이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동안은 100으로 단일 IP로 있어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인조이까지 나오게 되면 그 원게임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 밸류업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식 출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인조이가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이제 차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얼렉세스 출시한 날에 한번 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 설치를 해서 해봤는데 일단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뭔가 이런 컨텐츠라든지 즐길 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비평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조금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이제 심즈라는 그런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의 이제 지금 원탑이죠. 맞아요.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정말로 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그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다 보니까 차기작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만큼 이 인조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얼리 액세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탑 3 안에 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이제 평가가 훨씬 더 좀 많았다라는 점을 본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조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신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또 자사주 매입 규모를 또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 예정 금액이 한 3,300억 수준인데 사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한번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취득 금액이 한 1,990억 원대, 지금 1,300억 원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3월 말쯤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또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다 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PER이 현재 한 7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NC소프트라든지 관련주들 보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값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평가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크래프톤은 이렇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PER이 한 15배 정도 수준. 12배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차트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비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까지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는 늘 크래프톤 굉장히 실적 잘 나오는 긍정적인 종목으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이번에 나왔던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면 훨씬 더 밸류업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 수준에서 개인이 주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오전 5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가 되면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시장 어떤 지수 향방을 가리키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